한때 대한민국 생산직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초봉부터 7천만원, 평균 연봉 1억 원에, 복지는 귀족급, 고용은 철풍방어. 특히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같은 대형 제조업 정규직들은 킹산직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노동시장 최상위 티어로 군림했죠. 그런데 지금 이 완벽해 보이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미국의 초대형 공장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움직임을 현대차의 야반도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국내 노사 갈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생산성 저하를 버티다 못해 결국 생존을 위한 탈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직 전체의 위기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먼저 킹산직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킹산직은 말 그대로 킹 더하기 생산직의 합성어로 대우가 좋은 일부 대기업 생산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로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대형 제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같은 근로자라 불리지만 이들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일단 연봉부터 판이 달라요. 신입 초봉이 기본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명절 상여금, 분기별 성과급,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웬만한 대기업 대리, 과장급 연봉을 신입이 첫 해부터 받는 셈이죠. 평균 연봉은 당연히 억 단위를 훌쩍 넘습니다. 2024년 기준 킹산직이라 불리는 이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요. 숙련공이 되어 장기 근속에 특근까지 풀가동하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킹산직들은 연봉만 센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건 바로 회사에서 주는 복지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평생 2대에서 3대 정도의 신차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은 물론이고 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갖추고 있죠. 삼성전자도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급과 종합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사내 기숙사, 통근버스까지 팍팍 지원합니다. 포스코는 아예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에 해외 유학까지 지원해주죠. 차 사고, 병원 가고, 자녀 대학 보내 걱정이 없다면 사실상 생활에서 중요한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킹산직의 진짜 힘은 연봉도 복지도 아닙니다. 바로 노조의 파워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현대차 노조는 매년 임금 단체 협약을 할 때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교섭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멈추면 매출, 수출, 주가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때 정부도 현대차 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으니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은 걱정 없고 징계나 해고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기업이라도 오히려 사무직보다 생산직의 고용 안정성이 압도적이었죠. 다만 이렇게 노조 파워가 세다 보니 귀족 노조라는 비판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킹산직 구조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 공장의 효율성은 미국 공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울산 공장 직원들 평균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은 미국 공장 대비 1.5배에서 2배 더 걸린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의 경우 2024년 생산량 36만 대에 근무자 수는 4,305명으로 1인당 연간 약 84대를 생산했습니다. 체코 생산법인은 2,823명이 32만 6천 대를 만들어 1인당 무려 116대를 생산했죠. 그런데 국내 공장은 어떨까요? 현대차 국내 공장 근로자 수는 약 4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2024년 국내 생산 물량 185만 8천여 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겨우 44대 수준입니다. 해외 공장과 비교하면 2배에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해외 공장의 경우 높은 자동화 도입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공장은 자동화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 작업시간과 조정의 유연성 면에서도 제약이 많다 보니 생산성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 폭스바겐이에요. 87년 역사의 폭스바겐이 2024년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거든요.
폭스바겐 붕괴의 원인을 보면 현대차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혁신친 타이밍을 놓쳤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강력한 노조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게다가 현대차는 특히 한국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폭스바겐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조용히 탈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2025년 3월 미국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준공됐습니다. 투자금은 무려 75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하죠. 울산 현대차 공장의 2배 이상의 부지 면적에서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인도나 중국도 아닌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싼 미국에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너머에 있어요. 바로 생산성과 제어 가능성의 문제죠. 현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연간 약 10만 대를 생산하는데 노동자는 불과 880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0대 이상을 만드는 수준으로 울산 공장과 비교했을 때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사람이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이 공장은 부품 이동, 조립, 검사까지 로봇과 AI가 거의 전부 수행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과 달리 이 로봇은 파업도, 정년 연장 요구도, 자녀 취업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관리하기 쉬운 노동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현대차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생산직들은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장비 관리, 오퍼레이터 역할로 전환됐죠. LG전자도 창원 등 국내 가전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었고 기존 인력은 장비 운용, 데이터 분석 쪽으로 재교육 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베트남이나 인도의 해외 생산 기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요. 진짜 생산은 해외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국내 공장은 시제품이나 R&D 지원, 고부가 가치 역할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의 규제 리스크도 기업들의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큰 리스크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쌍용차 사태 때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았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노동자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게 하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이 법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기업에게 중대한 리스크가 됐습니다. 파업 범위가 확대되고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경영과 투자에 리스크 요인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일각에서는 약자를 지키려고 하다가 약자의 일자리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안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직 모델 전반에 구조적 위기와 맞닿아 있어요. 킹산직은 분명 산업화 시대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자동화, AI 환경에서는 더 이상 유지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노조와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파업 대응이나 여론전 대신 해외 이전과 무인화로 조용히 이탈하고 있죠. 로봇과 AI는 파업하지 않고 임단협을 요구하지 않으며 정년이나 자녀 고용을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은 가능하지만 생산성 개선 없는 고임금 구조는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현실 인식의 전환입니다. 임금 중심 논의에서 생산성과 기술 전환 병행으로, 단순 고용 보호에서 재교육, 역할 전환, 고부가 가치화로, 단기 협상 승리에서 장기 생존 전략으로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공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현장 생산직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협상 테이블에는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 존속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살아남는 생산직 구조를 재설계할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